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선교사로서 어쩌다가 여행 가이드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지금 벌써 11년째 살고 있는데요. 11년 전에는 패키지 여행이 한창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해외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가이드를 대동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저는 여행을 다니지 못한 채로 15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는 휴가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전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각 곳을 보수하고 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 남편과 제가 갖다 보니까 저희에게 여유가 없었어요. 거의 한 15년 전쯤 베트남에 나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한 6살, 5살 요때쯤 제주도 여행을 비행기 타고 처음 갔습니다. 저도 처음이었어요. 저희 신랑도 처음이었습니다. 뭐 외국은 나가본 적이 없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데 아이들보다 저희가 더 신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패키지 여행을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죠. 저는 참 기분 좋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암튼 그렇게 해서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이 이제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나오게 됩니다. 아이들과 저희 남편과 제가 한국에서 정리하고 처분하고 이럴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서 2달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이 베트남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직장도 없었고요. 우리 막내 신우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생면부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15년 동안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왔는데 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차 팔고 집 보증금하고 보험 해약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다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들어오게 됐는데, 7개월치의 월세를 내야 됐기 때문에 집을 얻으면서 그 돈을 몽땅 다 드렸죠. 집주인에게. 네, 집주인에게 몽땅 다 주면서 거기서 이사 비용 250만 원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유가 있는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베트남은 집이 밑에서부터 위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집주인에게 1층에다가 혹시 가게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그 한 층당 50제곱미터 정도였으니까 가게를 할 만한 크기는 아닙니다. 거의 한 평 정도는 계단으로 쓰기 때문에요. 정말 작은 공간이었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길가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고, 로컬 베트남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동네에 도로에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리를 하다가 현수막을 도로 쪽에서 볼 수 있게 눈에 확 띄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간판으로 사용을 하고, 담비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옷을 들여와서 여기에서 한국 사람이 옷을 판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오픈을 했는데, 그래도 생활비가 나올 정도는 됐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얼마였냐면 그때 당시 한 13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됐습니다. 충당이 잘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하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다. 한국에 그렇게 소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베트남에 정탐 차원에서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숙식을 몇 달간 아니면 한 달 정도 식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면서 월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생활비도 나오고 월세도 좀 나오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됐었습니다. 그래서 옷가게를 제가 여기서 8년 동안 했어요. 사실 제가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베트남이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꽁한들이 알게 되면 안 돼요.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블랙리스트에 걸려요. 언제 추방을 당할지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비자를 내지 않고 가게로 해서 제가 이제 세금을 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옷가게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비용은 더 많이 들었죠. 월세가 260만 원 정도 냈어야 돼요. 그게 260만 원 한 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6개월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월세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사는 게 기적이죠. 네. 암튼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고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시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 집값을 전부 다 올려놓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도 피해를 봤습니다. 저는 월세 연장하려고 돈을 내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고요. 비워달라. 그 집에서만 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냐. 내가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난 있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 됐대요. 그냥 다음 달에 나가래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막 이랬는데도 도저히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분이 가게를 하고 싶어 했는데 얼마를 내기로 했냐면 400만 원 정도 그렇게 올려준다고 하니 네, 누가 260만 원 내고 있던 사람을 계속 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저희는 가게를 닫았어요. 제가 그렇게 쉽게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집 한 채를 얻어서 썼는데 1층은 옷가게였고 2층은 제가 워십하는 공간이었고 3층은 저희 생활 공간이었고 주방이 있었고 그 위에는 또 4층을 저희 아이들이 썼고 3층이 비어요. 3층이 비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월세를 냈어요. 한 40만 원 정도를 받고 사무실을 내줬는데 그 사무실이 여행사였던 거예요. 여행사를 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가이드들도 많이 보고 사무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 일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돈을 버네 안 버네 이런 걸 떠나서 여행 가이드를 많이 들어봤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거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거는 가이드였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이 없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좀 불편하고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제가 좀 어린이집에서 사람들한테 너무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별로 접하지 않고 싶은데 가이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막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제가 조금 기피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죠. 헬퍼라고 하거든요. 헬퍼를 한번 타볼까? 나도 여기서 옷가게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투잡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가게 있지 않아도 어차피 가게는 굴러가니까 관리를 잘하면 되니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헬퍼를 타게 됩니다. 헬퍼를 타게 됐는데 제가 베트남에서 10년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말을 좀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대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 제가 헬퍼로 탔던 그 가이드님께서 너무 엉망이신 거예요. 화장실도 베트남어를 모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베트남어도 모르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손님들에 대한 그 마인드 자체도 돈으로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소개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렇게 하는데 손님들을 받는구나. 라고 이제 그냥 저는 아이고 가이드님이 좀 그렇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손님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어를 좀 하니까 그리고 제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가이드 눈치 보면서 여쭤보고 대답해드려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허락받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이드가 원래 베트남은 현지 가이드하고 한국 가이드가 둘이 같이 짝으로 움직여요. 네, 커플이 돼서 같이 일을 합니다. 현지 가이드가 한국어를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저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있는 그런 베트남 친구였는데 상당히 예의도 바르고 괜찮은 친구였어요. 근데 가이드가 손님들을 돈이 별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멘트도 하지 않고 웃어주지도 않고 화만 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현지 가이드 친구가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누나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일 언제부터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아직 몰라. 일 못해서 안 돼. 아직 못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야. 누나는 말할 수 있잖아. 베트남 말 하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말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다 할 수 있어. 원래 베트남 가이드가 다 해. 이러더라고요. 예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아, 근데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랬더니, 에이,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그래도 할만한가 보다 생각을 했죠. 돈 많이 벌어. 이러면서. 어찌됐든 제가 첫 번째 헬퍼를 그렇게 타고 용기를 얻었어요. 아,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무모한 그 용기를 얻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모두 투어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명절 때였기 때문에 초보든지 말든지 뭐 무조건 나갔어야 돼요. 가이드를 해달라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하게 됐는데,